다음으로 안재승 작가, 이관술 편전을 저술한 작가 있습니다. 그 앞에 경성 트로이카라는 다시 이세를 풍미한 소설을 쓰시고 이어서 이관술 편전을 쓰심으로써 오늘 이 사업회가 출범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작가이십니다. 그 뒤로도 우리 근현대사의 여러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편전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간의 그런 업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두 선생님들이 아주 말씀하신 게 저는 전폭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학술적인 의미보다는 이관 선생의 인간 됨됨이 그런 인간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약간만 좀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 이관 선생이 1935년도에 이렇게 이재유, 그 이재유란 분이 그냥 이재유가 아니고 코민테른에서 이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계속 지시하죠. 그 정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해방을 이제 박헌영이 공식적으로 명명을 하죠. 그냥 독립 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전체를 지휘했던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죠. 그 전에 박헌영이 이제 상해에 있으면서 김영선을 보내서 이제 바뀝니다. 근데 이재유가 체포되고 나서는 공백이 됐죠. 그때 박헌영도 이제 구속이 돼 있고 이때 계속 책임진 분이 이관수이죠. 39년도 12월달에 박헌영이 나올 때까지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공산주의운동을 지도합니다. 그게 이렇게 증거로 이렇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잘 저기를 못하고 있지만 함흥에서부터 마산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다든지 그 함흥의 기록이라든지 마산 그리고 또 대전, 대구 여기에 다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박헌영이 나오니까 자기가 만들어놓은 총선 공그룹하고 박헌영은 당연히 코민테른에서 임명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과연 어떠한 체제를 원했는가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36년 7년도에 이관 선생이 이재유 선생과 같이 만들었던 적기라는 그 잡지에 보면은 적기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만드는데 수십 가지 60가지의 강령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200가지까지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근데 거기 보면 국가 체제에 대한 얘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식민지 국가니까 그냥 제1은 조선의 독립, 제2는 일본으로부터 헌병대 철수 이런 식의 요구들이고 잘 국가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이제 구체적인 민중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누굴까라고 얘기할 때 조선공산당의 강령들을 얘기합니다. 이재유, 이관수 이분들이 만들었던 강령들이요. 거기에 보면은 아주 엄청 많은데 지금 떠오르는 것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 차별대우 금지 그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행되게 됐지만 호주제 폐지, 남성 호주제를 폐지하라는 것, 그리고 가족수당 주로 노동에 관한 것들인데 가족수당,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게 다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국민 복지 문제는 거의 그 당시에 이분들이 처음으로 우리 정당 사상 김구 선생이든지 이승만이든지 누구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단 한 줄값도 없어.
대한민국의 독립, 조선의 독립이죠. 근데 이분들이 공산주의자들 많이 그 독립한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아주 과감하게 그 강연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해방 후에 이제 이승만이 이제 미군 정하고 합치해가지고 만들어냈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소련 공산주의하고 지금의 북한 내지 스탈린 시대의 소련하고 이분들이 꿈꿨던 거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 스탈린 자신 쿠민테른하고 스탈린도 그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은 조선은 그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그 소련식의 그 공산주의를 할 게 아니라 공산주의가 다르죠.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부터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 그 상권 분립에 의한 지금의 이 국가 체제를 얘기한 겁니다. 이분들도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적인 과제로는 지금 이 대한민국과 같은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해방 후에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공산당이 오락가락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이관 선생과 그 조선공산당의 핵심들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 지금의 이 나라가 같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해방 직후에는 바로 그래서 시민당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 정당을 만들고 똑같이 민주주의 형태를 갖췄죠. 형태는. 그런데 나중에 68년도인가 이때부터 김일성 주석이 이제 사회주의가 우린 됐다. 우린 소련식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를 했죠. 명백하게. 북한이 처음부터 소련처럼 된 건 아닙니다. 이제 실질적인 모습은 소련처럼 됐지만 적어도 이념상으로는 달랐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했던 것이 대한민국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좀 생각나서 미리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관수 선생님에 대한 책을 썼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그 책을 읽어보시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짧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회인데 국회에서 드디어 조선공산당의 부담스러워 불렸던 핵심이었던 이관수 선생님의 그 세미나를 열게 된 것이 정말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왜 감개무량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본 정당들 한 100개도 넘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부터 진보정당이라고 했던 수많은 정당들이 있었죠. 민노당 등등등. 근데 그 모든 정당을 놔둬도 이 조선공산당만큼 대단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방 후에 3만 명의 당원이었는데 몇 달 만에 3만 명 당원 중에 그 당원들이 산 감옥 횟수가 6만 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최소한 1인당 한 3년은 사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12년 이상, 10년 이상 살지 않으면 간부가 안 됐죠. 그래서 저 지금 얘기한 이관술 선생 물론이고 이현상, 김상용, 선부 최소한 12년 이렇게 살았죠. 몇 차례씩. 그래서 그 5년 이상 살지 않으면 무슨 간부로 올라오지 못했다는 얘기 있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투쟁한 분들의 모임입니다.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웠죠. 엄청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했고 그랬죠. 그래서 이 조선공산당이 우리나라 정당 사상 가장 훌륭한 정당이다라고 저는 확실히 지금도 생각하는데 실제로 조선공산당이 없어진 것은 이관수 선생이 체포되고 바로 얼마 뒤기 때문에 그 뒤로 남노당으로 바뀌고 이제 남노당으로 바뀌죠. 이제 노동당으로 조선노동당으로 바뀌는 거죠. 그때는 이런 정예 인원이 아니고 대거 이제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노당은 순식간에 20만 명이 모집되고 조선공산당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의 조직이었지만 이제 남노당은 대중정당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한 정당이라서 우리 공산당하고 남노당은 되게 좀 구별 없이 하지만 하는데 남노당하고 굉장히 차원이 다른 거죠. 국노당도 마찬가지죠. 북한노동당도 그냥 일반적인 민중들이었던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입니다. 항일운동 했던 분들이 아니고 그 공산당 할 때까지만 해도 항일
한일운동가들을 아주 철저하게 가려서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남로당하고 남로당, 북로당과 공산당은 좀 달랐다는 것, 다르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질적으로 좀 저기했던 거죠. 아무튼 이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뭐 이관희 선생의 그 생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30명 정도 되는 인물에 관한 이제 사건형 인물이죠. 그래서 뭐 아주 옛날 분인 홍경래 정봉준도 쓰고, 우리나라를 이제 변혁을 시키기 위한 진보 운동을 했던 분들은 상당히 많이 쓴 편입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썼는데, 어디나 당연 가문을 묻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가장 저기 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관수 선생을 뽑습니다. 이관수이고 현대 인물로는 윤항봉 선생을 뽑습니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얼마 빠른 선배니까 우리 나이보다 많지도 않지만 윤항봉하고 이 두 분이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 헌신적인 자세와 뭐라 그럴까 아주 사심 없는 모든 것도 바친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쓴 것을 제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관술 선생은 뭐 말하자면 너무너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몇 가지 특징이 있던 분입니다. 첫째로는 그 헌신성이요. 정말 자전거 끌고 그 짐자전거 일제시대 때 짐자전거 비포장도로 아닙니까? 그걸 끌고 그 함흥에서부터 마산까지 한 번 가면 한 달이고 그 동생 이승금 선생의 그 글에 나와 있어. 한 달 동안 그 자전거 타고 와서 조직하고 그 엿장소로 분신해서 그게 이승금의 글에 나와 있는데 또 어떤 우리 유명한 그 만다라를 쓴 그 김성동 선생의 아버지가 그 이관 선생의 직계 그 조직원이었어요. 그 충청도에.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김성동 선생의 어머니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그 집안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진산의 이진사 이현상이죠. 이진사 집 아들 막내 아들하고 그 다음에 그 엿장사와 내 아버지 인생을 망쳤다고 그렇게 수십 번도 더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의 증언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전국 다니면서 조직을 했던 분입니다. 헌신성이 대단하고 또 그러면서도 해방 후에는 또 대단히 그 유연한 분이었죠. 그래서 해방 후에 이제 우리 반 교수님이 그 얘기했듯이 이제 제일 철저히 투쟁했던 사람들만 딱 모으고 배신이나 좀 했던 사람들은 다 못 오게 하고 막 이런 거죠. 그것도 결과적으로 파버리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랬을 때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그 김삼룡, 이현상, 이관철 이런 분들이 아주 우대되고 조금이라도 힘들어 저랬던 사람들은 딴짓했던 사람들은 막 박대를 당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다들 와서 이관수 선생한테 여기저기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관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현상, 김삼룡한테 얘기하면 얼마나 박대를 하는지. 근데 이관수 선생은 굉장히 너그럽고 저기한 분이라 고향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해방 후에 이제 공산주의 운동했던 핵심 운동가들은 사실 그런 게 그렇게 교조적이거나 그런 게 좀 덜한 편인데 오히려 해방 후에 이제 공산당이 엄청 세력이 세지니까 막 새로운 청년들이 이렇게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부자들 돌아다니면서 부잣집에 돌 던지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관수 선생이 울산에 갔을 때도 그 청년들한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다 함께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관수 선생이 그러니까 저기죠. 이렇게 가장 열심히 싸웠지만 또 가장 반대하고 가장 포용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이
겨우 해당되고 8개월 만에 이 정가전 사건으로 구속이 됐던 거죠. 정가전 사건이 뭐 우리 저 임성국 박사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완전히 조작이죠. 100% 있을 수 없는 조작인데 뭐 그 얘기에 좀 한도 없겠는데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건 선생이 그때 학교에서 그 저기 했던 학교 제대였던 박선수 교사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그 잡힌 집이 거기죠. 5월달에 수배가 돼가지고 7월까지 그 박선수 집에서 물론 이관 선생 집이죠. 자기 집이고 이제 그 박선수가 거기 살았던 건데 그 집에서 잡힙니다. 거기서 맨날 있고 뭐 했냐고는 도서관 가서 책 읽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그 책 빌린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있다가 그때 그 전국에 수배가 돼가지고 나라가 완전 뒤집어졌는데 어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렸겠어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북한으로 가라고 월북하라고 한 얘기들도 있었는데 안 가고 남아있다 결국은 체포돼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게 참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그 이건 선생의 명예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 같은 자리가 그런 명예 회복에 아주 첫걸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 약을 먹어도 좀 어지러지해서 말이 좀 황당하게 하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